第224回韓国草のね塾オンラインセミナーです。今日は、86、実は86年の、明洞聖堂で行った万寿の、写真展ですね。これを実際に担当した、キーチュンさん、当時、明洞聖堂の、青年運動の担当者といえばいいかな。そういう方なんですけど、で、今説明したように、ちょっと、今、事態が事態なので、今回の12月3日、ユン・ソギョルの戒厳令、そして80年代チョンドゥファンの戒厳令というのはどのような違いがあるのかというところも含めてですね、比較しながら話そう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もちろん、え皆さん多分それは OK だと思うので、で、まずですね、では、今日のゲストのキー・チュンさんの自己紹介から、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그러면 예, 자기소개부터 좀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게 1979년입니다. 와.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네네. 윤석열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그, 요즘 예, 그 윤석열을 호위하느라고 예, 옆에 붙어 있는 음, 친구들 중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 저와 가까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학교의 캠퍼스에 어, 문과 계열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모두 합해서 한 600명, 70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로들 많이 자주 압니다. 예,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3월이죠. 네네. 그러니까 3월에 학기가 시작을 하는데 학교 마당에 학생보다 경찰이 더 많은 거예요. 사법 경찰이. 박정희 정권은 그만큼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을 경계하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고, 그래서 아주 학교 안에 경찰들이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붙잡아가던 그런 시기였어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할 경우에 10분 이내에 경찰들이 다 잡아갈 정도였습니다. 네, 제가 알던 선배들이 긴급조치 구호로 여러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징역 한 분이 계시나요? 선배. 워낙 많아서요. 워낙 많아서. 아니, 예, 좀 이따 말하면 숫자가 이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예, 김근태 선생님도 그런가요? 김근태 선생은 그 전이고요. 처음에. 어, 김근태 선생님. 저는 79년에 대학에 들어왔는데 김근태 선생은 6, 7학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보다 김근태 연세가 선생님, 많아요. 60년 됐네. 그러면 유시민 작가. 유시민은 저하고 같은 시기고요. 제가 며칠 전에 기념식에 한 군데 다녀왔어요. 생긴 지 50년이 된 민주화운동 단체들. 그러니까 1974년에 생긴 민주화운동 단체들. 도대체, 합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민청학년 동지라고 하는 건데, 예,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사건인데, 당시에 1200명을 연행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 숫자를 사형, 무기, 징역 등등을 선고를 했었어요. 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단체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문인들, 글 쓰는 문인들은 문인들 회의를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 쪽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도 NCC 인권센터가 만들어졌고 또한 가장 대표적으로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지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으로 관련해서 구속된 일본인들도 여러 명 있고 기자도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네네. 아이, 박정희 정권이 그리고 또 언론인들이 여기에 동조한 언론인들을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해고를 하면서 언론인 단체도 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민청학년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에 의해서 조종되었다는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관련자들이
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고받은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그 야당에 대한 탄압도 아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79년에는 당시 민주당 총재이던 김영삼 씨를 구속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 사회 경제적 불만, 그리고 정치적 요구, 그리고 지역 연고 정치인인 김영삼 씨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등등이 촉발이 돼가지고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이제 부산 마산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부산 마산에서의 시민 항쟁이 결국 박정희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권 내부 분열로 결국 김재규에 의해서 사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서 이게 민주주의의 꿈을 열어가기 위해서 각 그 제정파 세력들이 협상하고 있었는데 전두환 군부가 그걸 뒤엎어버린 게 80년의 5.18 계엄 쿠데타입니다. 어,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내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때였죠. 근데 그 5.18 계엄 사태에 대해서 또한 그 지역 연구 정치인은 김대중 선생이 전라도잖아요. 이 음, 전라도 사람들이 훨씬 더 또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것이 바로 5.18 광주 항쟁으로 번져갔습니다. 전두환의 5.18 쿠데타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싸우질 못했어요.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싸워냈습니다. 그 많은 에, 희생을 치르면서 어, 전두환이 5.18 쿠데타 하면서 발표한 포고령이 이번에 12.3 며칠 전에 음, 윤석열의 쿠데타 포고령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베낀 것 같습니다. 음, 이 당시에도 어,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 모두 잡아다 체포했고요. 특히 에, 이제 네, 가장 위협적인 김대중, 김대중은 제야 세력, 학생 세력과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협적이라고 보고 내란 음모 사건을 해서 사형을 선고했죠. 예, 광주에서 학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굳이 더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제 고향이 광주입니다. 저희 고향에서도 여러 사람 죽었어요. 음,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쟁하다가 돌아가신 윤상원 열사는 저희 고향 선배입니다. 에, 윤상원은 내 형하고 초등학교 동창이고 네, 윤상원의 윤상원의 여동생은 저하고 동창이고 그 아, 밑에 동생은 내 동생하고 동창입니다. 어, 근데 저로서는 그 광주 학살을 서울에 알려야 될, 전국에 알려야 될 의무가 주어진 사람이죠. 음, 어, 사실 그 광주의 내용들이 전국으로 알려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네, 언론도 완전하게 통제가 되고 있었고, 음, 그리고 사실 사진이라든지 글이라든지 한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 80년 이후에 한국 민주화 운동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제가 80년에 맡았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명동성당 청년연합회 회원 그리고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984년부터 88년까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간사, 그러니까 사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신부는 아니지만 신부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 천주교 신부가 1,500명 정도 되었는데
음. 700명 정도는 제가 얼굴과 이름을 알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천주교 사회운동협의회의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에, 천주교 사회운동협의회에는 가장 큰 농민단체인 가톨릭 농민회와 음, 노동청년회, 음, 그리고 빈민운동협의회, 음. 문화운동협의회, 대학생회 등등이 구성으로 그렇게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전업으로 일을 했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데는 없었지만. 어,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서울 중심의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운동들이 전국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80년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계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음?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 이유는 일반 민주화 운동은 정부에 의해서 북한과 연계된 단체로 공격받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반면에 종교계를 친북 공산주의 단체라고 하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종교계가 그 민주화 운동을 백업하는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 기독교, 기독교, 예, 불교, 예. 85년경에는 어, 도 단위로 전부 민주화 운동 연합 단체들이 다 생겼습니다. 그 도 단위 단체들의 대표는 전부 천주교 신부들이 맡았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천주교 신부를 공산주의자로 몰기는 힘들었고요. 그리고 신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뭐 혼자 나 집에 갔다 오면 되지 뭐 잡아가라 뭐 이런 식이었고요. 예, 약간 슬프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랬어요. 현실 진짜 그러네. 아니 제가 다 교섭을 했으니까요. 아니 예, 신부는 근데, 혼자 사는데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부들이 재정적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뭐든지 운동을 하려면은 재정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신부들이 그걸 좀 기꺼이 헌신하면서 맡아줬죠. 그게 어, 지방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음, 예를 들면 제가 광주 비디오를 한 15,000개 정도를 제작을 했어요. 당시에는 그걸 비디오를 제작해주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디오 기계를 가지고 있는 신부들한테 전부 비디오 기계를 빌려다가 비디오 기계 30대 놓고 그걸 내 손으로 했습니다. 응? 지금도 뭐저 디지털 판넬이 있는 냉장고나 무슨 전기 오븐 같은 걸 보면은 처음에 전원을 딱 집어넣으면 12시 땡땡 하고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지금도 그걸 보면은 그 비디오 기계가 생각납니다. 30대를 꽂아 놓으면 방 안에서 12시 땡땡이 밤새 깜빡거리는 거예요. 어, 제가 15,000개를 만들었으니까 1억 5천을 돈을 만든 셈입니다. 한 개에 10,000원씩 팔았거든요. 그 돈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내가 88년도에 결혼을 할 때 내가 그 집에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1,700만 원이었어요.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그게 다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쓴 겁니다. 딱 그런 예, 식으로 돈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점에서 큰 희생을 치르지는 않은 거죠. 청춘만 그렇게 바친 거죠. 어, 1987년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6월 항쟁을 통해서 87년 체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87년에 뭘, 6월 항쟁이 1987년에 있었죠. 네네네. 예, 예, 예. 예. 87년 체제가 우리가 승리한 내용이긴 한데 그 승리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죽어간 사람이 한 100여 명 됩니다. 서울대만 해도 36명의 민주화 운동 열사가 있습니다. 예, 어,
제 주변에서 가깝게 알다가 죽어간 친구들, 제 동기만 해도 한희철, 김학목, 그리고, 어, 1년 위에 김태훈, 나하고 같이 일하던 조성만, 김세진, 이재호, 내 1년 후배인 황정아, 김성수, 박종철, 아마 다 이름을 모르실 텐데, 제가 다 알던 친구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저, 저는 정치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제 동기 22명 중에 7명이 징역에 갔습니다. 뭐 거의 순서 정해놓고 답한 셈입니다. 어, 86년에는 건국대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학생들을 몽땅 잡아다가 1288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1월에 제가 감옥에 갔는데 그 건국대에서 붙잡혀온 애들을 만났거든요. 그 친구들 지나가다가 놓고 하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 그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게 있더라고요. 음, 그만큼 학생들 또는 뭐 종교인들, 노동자들 같이 싸워왔기 때문에 그 힘의 결과로 누적된 힘으로 6월 항쟁까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6월 항쟁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이야기하면은 모두 다 명동성당을 기억하시겠죠? 예, 6월 항쟁 당시에 제가 명동성당 청년회장이고 그 천주교 사회운동협의회 사무국장이고 사지당 간사였는데 사실 명동성당에서의 농성은 저도 몰랐고 기획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반 시민들이 전두환 정권에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폭발한 상황인 거죠. 이게 갑자기 우연스럽게, 우연스럽게라고는 생각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 85년, 6년, 7년에 명동성당은 해방구처럼 광주 비디오를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민들 위한 공간이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모여가면은 우리가 같이 안전하겠구나 또는 같이 싸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무작정 명동성당으로 몰려온 거죠. 에, 광주 비디오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어, 예, 결국 이제 우리는 87년 음.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 25년 동안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했어요. 87년에 이 헌법에는 이제 시민적 권리 보장이나 그다음에 권력 분립 체계, 그 전까지 행정부 독주를 보장하던 헌법 체계에서 벗어나서 권력 분립 체계를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권력 분합발, 경찰의 권봉에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을 만들어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싸우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시민들이 스스로 내재화한 것이죠. で、 80년 광주에서 처절하게 희생한 그런 시민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점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で、제가 보기엔 일본의 경우 시민적 힘들이 약하게 보이는데 시민들이 권력을 무너뜨려 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한국도 87년 헌법에 의해서 치러진 첫 번째 선거에서 군사 독재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은 했지만은 계속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곡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87년 선거에서 한국 정치에 굉장히 극악한 형태가 발현이 되는데 그게 지역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경상도의 털을 잡고 민주 세력은 전라도의 털을 잡아가지고 그게
해소가 되지, 현재까지도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헌법은 그래도 헌법 체계 자체로는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한 셈이라고 봅니다. 예, 199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그거는 60년에 4.19 이후에 민주당이 잠깐 집권한 것 이외에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そうです。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で、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많이 퇴행했지만은 그래도 민주적 과정이 정상적으로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박근혜는 탄핵되었죠. 근데 で、박근혜가 탄핵된 거는 부패 이유로 탄핵이 된 거지 헌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한 행위로 탄핵된 건 아니었습니다. うん、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는 헌법적 과정을 통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노무현의 탄핵과 기각 그리고 박근혜의 탄핵은 헌법 질서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 질서의 정상적 작동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で、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의 쿠데타는 헌법 그 자체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 윤석열 쿠데타의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시민적인 사회 경제적 불안 요소도 사실상 존재해요. 87년 이후 うん、한국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うん、그럼 정권에 의한 자원의 강제 배분이 사라지고 재벌 자본의 자율성이 생겨나면서 그렇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현상이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데 대를 이어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 힘든 사회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양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촛불의 정치적 성과로서 등장했는데 그런 정치적 효능감은 주질 못했던 게 윤석열 집권의 이유라고 보입니다. うん、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うん、사회경제적 문제까지를 해결해내는 うん、그런 효율성을 うん、보여줬어야 됐는데 う 그에 ん、대한 실망감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う 등장하게 ん、됐다. 뭐 그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 결과로 유럽, 일본 같은 경우 극우파 정당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 경제적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앙시앙 레짐에 대한 저 뭐라고 해야 하나 복귀를 うん、바라는 현상들도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향수를 가진 집단이 여전히 존재해 왔습니다. え、박정희 전두환처럼 확 쓸어버리고 확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해 왔죠. 윤석열이 그 선봉에 선 거죠. 그게 이번 쿠데타의 성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で、자연스럽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ごめんなさいね。그 12월 3일에 쿠데타 이야기를 텔레비를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 그 うん。소식을 듣고 전부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21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아마 그거는 윤석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나타나서 그걸 막아버릴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거죠. で、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이 상상하지 못한 거는 군인들도 전두환 うん、 당시의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あと、어, 군 지휘부도 과거와 같이 그런 짓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전두환, 노태우
등등등이 내란 80년 쿠데타 했던 애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상할 정도까지 갔다가는 자기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선을 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못한 거죠. 또한 거기에 실제 무장을 하고 들어왔던 하사관이나 사병들, 하사관은 직업 군인이고 사병들은 징립된 군인인데 이 친구들도 과거 같은 군인이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민들 향해서 총을 내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쿠데타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처벌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이에 발전해온 제도적인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쿠데타를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궁금하신 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전망을 한번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어, 맞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음. 가서 보면은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많고. 노인들이 더 많은 거죠. 음. 80년대에 학생 운동으로서 시위했던 사람들, 음. 민주주의에 정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음. 겁이 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참여해 왔었어요. 12월 3일 국회에 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집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음. 가서 보면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えーと、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うん。거리에 나오면서 케이팝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거리를 다 점령했어요.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모았다고 그래요. 이제 저 노인네들이 아는 노래들도 좀 끼워주자. 아마 그래 박근혜 탄핵 때 불렀던 노래들을 이제 어제 오늘 좀 끼워준답니다. 그 이제 니밀요한 행진곡이나 상록수 그런 노래가 이제 복권되었답니다. 거리에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들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곡절만 있을 뿐이지 승부는 끝났고 일직선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식당 아줌마도 대놓고 이야기해요. 죽겠다고 윤석열 빨리 쫓아내라고. 뭐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경찰이 경찰청장을 체포해 갔습니다. 경찰 조직의 수장인데 경찰이 경찰청장을 체포해 갔어요. 내란 참여 혐의로. 오늘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물론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걸로 봅니다. 그, 국민의힘 당에서는 그걸 미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의 효능은 다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수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란에 참여했던 군 지휘관들이 윤석열이 직접 지휘했고 오랫동안 모의했고 한 과정을 이미 다 국회에 와서 말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평양에 드론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비라를 뿌린 적이 있는데 그걸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북측에 남한 공격을 유도해서 계엄령으로 가기 위한 그런 내용까지도 이미 다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남쪽이 먼저 시작했지만은 서로 풍선을 보내는 그런 지랄 같은 짓을 서로 하고 있었거든요. 남북이. 국방부 장관이 북쪽에 풍선 올리는 기지에 포격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합참이 거절했다는 사실도 폭로가 됐습니다. 윤석열을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놔둬서는 극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예요. 내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 폭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화가 풍기 탱천에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탄핵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오늘 국민의힘 당의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와서 토요일 날 하지 말고 다른 요일에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 시민이나 다른 주요 도시에서 모두 토요일 날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몇 달째 그렇게 해왔어요. 이번 토요일에는 아마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걸로 봐요. 그 인파에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네. 그 당에서 오늘 현재 뭐 다섯 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하는데 설사 이번 주에 탄핵이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은 안 되면 더 괴멸적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분노가 쌓일 거기 때문에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네. 이제는 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력 방법이 뭐 사람들마다 다 진화해가지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표를 먹고 사는데 표 앞에서 장사 없거든요. 아마 항복할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あ、他に何か質問があれば、ぜひどうぞ。7日の夜ですね、まあ、YouTube のライブでずっと国会の様子を見て、まあもうこの3日からほとんど日本ではまともな報道がないので、うん。もう YouTube のライブをずっとまあ、見続けてるんですよね。それしか手がないという。で、まあ、7日の日もですね、ずっと、まあ、弾劾が可決され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見ていって、で、まあ、弾劾が結局、5人足らなくて、まあ、不成立と。で、その時に、この先の運動どうなるのかなっていうちょっと不安を感じたんですね。うん。やっぱりこうある種の、まあ挫折感というか、こんな内乱を起こしておきながら、その内乱を起こした大統領を直後の国会で弾劾できなかったと、そのショックがですね、起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不安があったんですが、基準さん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その後、翌日からですね、本当に若い人がどんどんどんどん集会に参加をして、雰囲気がやっぱ大きく変わ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この若い人がこれだけその集会に参加、まあ、20代、20대、30대ですね、のチョロムサラムドリがこう集まってきた、その要因というか背景はどういうところにあるのかと、金さんお考えかちょっとお伺いしたいんですが。 지금 구로시마 선생님 뒤에 있는 사진, うん。배경 사진을 よいと 보면은 굉장히 잘 찍은 사진인데요. 本当に。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절반이나 될까요? 한 3분의 2쯤이나 밖에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 큰 길에 가질 못하기 때문에 골목에서 각각 알아서들 다 집회한 거예요. 이거는 국회를 마주보는 도로인데 국회 앞을 지나는 도로도 굉장히 넓습니다. T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T자죠. 그 국회 앞을 지나는 도로도 저 규모로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에,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요. 시위는, 저런 시위는 질 것 같으면 안 되는데 이길 것 같으면 사람들이 더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박근혜 탄핵 집회도 이겼고요. うん。 87년 이후 저런 대규모 시위들은 시민들이 이겼습니다. 그 이겼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재밌어졌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굉장히 발전된 형태로 시위가 진행됐어요.
그때 이제 대규모 콘서트 비슷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래가 민중가요 중심이었다면은 지금은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K-팝을 좋아하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 아이들을 상징하는 그 LED 등불을 들고 와서 노는 게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거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즐겁게 노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한국 경찰이 상당히 민주주의적입니다. 그거는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온 과정 속에서 경찰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경찰들이 저런 시위를 강제로 진압, 해산시키려면은 훨씬 더 많이 힘이 들고 자기들도 피해가 발생하는 걸 압니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쳤잖아요. 민주당 정부를 거쳤잖아요. 경찰에 대한 통제를 상당히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친화적인 그 행정 집행을 많이 훈련을 시킨 셈이죠.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あの、그때 농민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하는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경찰청장을 해직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찰이 많이 변해갔습니다. 네. 이런 농담도 있대요. 아이들, 스타들, 팬들이 절대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한 적이 없대요. 절대 서로 반목을 하지. 자기 스타를 위해서만 활동을 하지 상대방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요. それでまたですね、 네. で、ここも、 그런데 うん、 이번에 그 팬덤들이 うん、 처음으로 같이 협력했대요. 결국 자기들의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정부가 자기들한테도 젊은 애들한테도 있는 거죠. 어제 뉴스 공장 봤는데 네. 민주당 전전의 의원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집회장에 가니까 다 인사 안 한대요.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 완전히 바뀌었다고. 집회 문화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의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왜? 저희들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저희 연배들이 모두들 기뻐해요. 젊은 애들이 나와서 앞장서니까. え、けども、で、同時にその集会をですね、非常にうまく準備してるんですね。で、まあ、舞台の設定からその大きな液晶のパネルを出して、舞台に立ってる人たちがみんなこう、後ろからでもよく見える。で、音響もあちこちにこうスピーカーを立ててですね、あんな大規模な集会なのによくこんだけの準備をするなってちょっと感心したんですね。で、これはやっぱりその日本の、まあ、今のその民主的なね、集会って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ばっかりなので、まあ、これからこの韓国のですね、経験からどう学ぶのかって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意味が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今思ってます。それをお伝え 수십 년 동안 발전시켜온 그 기술적 노하우도 있고 うん、 또 한편으로는 재정적 여유도 생긴 겁니다. うん、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이 돈을 내야지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うん、 예전에 うん、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기소됐을 う 때 ん、 시민들이 그 반대하는 집회를 서울 광화문과 그러니까 종로에서 했어요. うん、 어, 그때 나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였어요. 종로에서 하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왜요? 그랬더니 길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길어지잖아요. 음향 설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좀 넓은 데를 타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 うん、 광화문 쪽은 길이 넓어요. 종로 쪽은 좁고. うん、 그래서 제가 경찰하고 무지하게 싸웠어요. 결국 광화문을 그 광화문의 앞에 길을 그걸 받아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로 그런 그 장비들의 임대료가 많이 싸졌어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때 비하면 많이 싸졌더라고. いろいろ話をしました。もう8時半になりましたので、このぐらいで今日は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最後にですね、キチンさんから一言言っていただいて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일본에 대해서 큰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이 모두 다 발전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 아베 스타일의 한일 관계는 아니고요.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서울 오시면 소주 한잔 해요. ソウルに来る人いますよね。はい。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や、ねじゃあこれで失礼します。